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대상 범죄를 거론하면서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캄보디아 정부와 공조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달라면서 가능한 방안을 즉시 실행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희용 기자,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전해주시죠. 이 대통령은 긴 연휴 뒤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캄보디아 문제부터 언급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감금 범죄가 행행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크게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캄보디아 사건에 연루된 국민도 국내로 신속하게 송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범죄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 한국인 피의자들을 우리가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실종 신고 확인 작업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며 현지 당국과의 공조도 당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관계부처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양국의 치안 당국 간 상시적인 공조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통령은 가용한 방안을 최대한 즉시 실행해달라며 정부의 대응 방향도 제시했는데요. 우선 유사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 서둘러 여행 제한 조치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 등지에 여행 경보를 기존보다 높여 특별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이 같은 조치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이 재외 공간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과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고문받다가 숨진 한국인 대학생의 계좌에서 수천만 원이 인출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고 붙잡힌 모집책의 윗선 조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근우 기자, 숨진 대학생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요? 네, 경찰은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에서 숨진 대학생의 계좌를 대포 통장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좌에 입금된 수천만 원이 국내에서 인출된 정황도 포착했는데요. 경찰은 이 돈이 이미 붙잡힌 모집책의 윗선인 범죄 조직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포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몰래 가로채는 이른바 누르기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남아 한국인 대상 범죄를 폭로하는 텔레그램 채널은 A씨가 수천만 원대 자금 사고에 연루돼 고문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누르기 범죄는 여러 돈 세탁 수법이 동원되기 때문에 경찰은 자금 흐름 추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A씨를 유인한 혐의로 검거된 대포 통장 모집책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집책은 A씨와 함께 충남의 한 대학에 다니다 통장 판매를 면목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A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점조직 형태로 수사를 피하는 대포 통장 유통 조직의 일원인 것으로 보고 윗선을 쫓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이 캄보디아 혹은 동남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초부터 여름까지 이미 접수된 신고가 뒤늦게 드러나기도 하고 이번 사태가 알려지며 추가로 들어오는 신고들도 많은데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신고가 빗발쳤는데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실종자 소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 일부가 범죄단체 조직원이거나 범죄에 적극 가담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심하고 있는 사례는 전북에서 실종 신고가 접수됐던 여성입니다. 지난 3월 가족에게 위험에 처했다고 연락해 실종 신고가 접수됐는데 확인 결과 바깥 활동을 하면서 연락도 닿았지만 가족 요청에도 아직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이 범죄 조직의 모집책으로 활동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캄보디아 경찰의 범죄단지 단속에서 붙잡힌 한국인 피의자 68명은 귀국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현지에서 피해자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 부검에 우리 정부가 참여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제형사과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캄보디아에 보낼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초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이 사법공조를 요청해 3차례 화상회의도 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달 10일부터 이틀 동안 아세안에서 관련 장관회의가 있었고 차관이 캄보디아 법무부 장관을 만나 협조 요청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캄보디아에서 중국인 범죄 조직에 의해 한국인 대학생이 고문당해 숨져 충격을 준 가운데 캄보디아 당국이 중국인들의 체포 소식을 연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홍콩 매체 HK01과 캄보디아의 중국어 매체인 캄보디아 차이나 타임스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캄보디아 경찰은 최근 들어 외국인 상대 납치, 불법 감금, 협박, 온라인 사기 등에 연루된 중국인들을 잇따라 체포했습니다. 훈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지난 7월 14일 전국적인 온라인 사기 소탕 특별작전을 공식 승인한 뒤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는 겁니다. 캄보디아 경찰은 지난 11일 푸놈펜 시내에서 온라인 사기 조직 거점을 적발해 중국인 57명을 포함한 4외국인 8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무려 14개의 상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과방위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진숙 전 위원장 민간인으로 출석했는데 작심 발언을 내놨다고요? 네, 조금 전인 오후 3시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일반 증인 신분으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위원장은 연휴 직전 이뤄졌던 경찰의 체포를 두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자신에게 수갑을 채운 건 대통령 한 사람에게 밉보이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메시지의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역시 공권력의 폭력에 시달렸을 거라고 특검의 강압 수사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자신도 기관장을 해봤지만 화재 수습 국면에 대통령 부부가 예능에 출연한 건 이해할 수 없었다며 자신은 여름 휴가까지 공개적으로 반려시키지 않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야당은 이진숙 전 위원장의 입을 빌려 방송 장악을, 여당은 방통위 폐지 정당성을 주장하며 팽팽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도 관심인데요.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회 외에 다른 곳에서도 소환되고 있죠. 네,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교체 배경이 화두가 됐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김현지 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막기 위해 변호인 교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인데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설주한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김관민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던 김현지가 그 과정을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에 대해서 김현지 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고, 이에 이전 부지사는 기존 설주원 변호사가 검찰을 돕는 행태를 보여서 자신과 설전을 벌였었고 이후 갑자기 나타나지 않았다며 의혹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김현지 실장이 언급됐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장은 김 실장이 김인호 산림청장과 과거 시민단체에서 함께 일했기 때문에 사적 관계가 인사에 영향을 줬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건데요. 이에 민주당은 확실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정쟁화하겠다는 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협조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가 연기됐습니다. 애초 내일 김 실장 증인 채택 여부가 안건으로 잡혀 있었는데 미뤄진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회의 연기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김현지 실장이 무려 6개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신청됐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캄보디아 사태가 국감의 화두가 됐죠.
네, 오늘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사태를 두고 질의가 이뤄졌습니다. 민주당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 감금 사건은 1년 새 10배가 늘었고 올 상반기에만 213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캄보디아 주재관 증언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윤호중 장관은 증언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답하며 여당 지적에 힘을 실었습니다. 오늘 아침 국감대책회의에서 여야는 캄보디아 사태를 두고 전현 정부 책임론을 내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며 이번에도 지난 정권의 무능 때문에 일어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공적 개발 원조는 지원하면서 국민 안전은 외면했다고 말했는데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ODA 사업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에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국제범죄 대응 인력은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언 요청도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가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상황에서 발생한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지금 정부가 검토 중인 코리아 데스크 설치는 매우 안이한 대응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행동에 나서라고 요구했는데 역시 발언 준비되어 있습니다. 범정부 긴급 대응 TF 구성이나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이런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서 캄보디아 정부의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내야 가능합니다. 외통위는 오는 22일 캄보디아 현지 국감을 연다는 계획이라 여야 격돌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이 종료됐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예정인데 박 전 장관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네, 내란 특검입니다. 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끝났다고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4시간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장관은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법원을 빠져나오며 앞서 출석할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설명했다는 말만 남긴 채 호송 차량에 탔습니다. 당시 상황 보시겠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합수부 파견 검사 검토는 왜 지시하셨습니까? 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 이윤재 특별검사부를 비롯해 2명의 공수처 파견검사와 2명의 군검사가 참석했는데요.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PPT 120장을 준비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한 특검은 박 전 장관의 범죄가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장관이 받는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네, 특검은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엄 선포 뒤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에는 수용공간 점검과 출국금지 관련 부서를 대기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에 따른 통상적 업무였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 가담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결과는 향후 심우정 전 검찰총장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거로 보입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이후 박 전 장관과 3차례 통화한 거로 조사됐는데 특검은 이때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이 감금되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청이 이 관련한 사건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실종과 감금 의심 사건과 관련해서 이 전수조사를 했더니 지난해부터 어제까지 이 접수된 사건은 총 143건이 접수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91건은 소재와 신변 안전이 확인된 상황이고요. 나머지 52건은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실종 그리고 감금 의심 사건과 관련해서 접수된 신고가 총 143건, 지난해부터 어제까지입니다. 143건이라고 밝혔고요. 이 가운데 91건은 현재 소재와 신변 안전이 확인된 상황이고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52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첫 재판에서 전 씨 변호인은 김건희 씨 측에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했다가 지난해 돌려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물건을 줄 때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예진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입니다. 네, 전성배 씨 재판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 첫 공판 기일이 열렸는데요. 전 씨 측 변호인은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2개를 받았고 이를 김건희 씨 최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3차례에 걸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본인은 전달자일 뿐이고 물건을 건넬 당시 청탁을 하진 않아 알선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유 전 행정관을 통해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고 이를 2년이 지난 작년에 돌려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진술이라면서 다음 기일에 재판부를 통해 성명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전 씨 변호를 맡다가 사임한 변호사가 피의자로 전환돼 특검 수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특검이 강압 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입장을 냈죠? 네, 특검 수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의 변호인이 오늘 김건희 특검팀의 강압 수사 여부를 확인한 뒤 고발하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특검은 이와 관련해 당시 조사를 했던 수사관들을 상대로 감찰에 준하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고인에 대한 강압적인 회유를 한 사정이 발견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차례 조사 이후 추가 조사 계획은 없었다면서 변호인 측의 신문조서 열람과 관련해 변호인 위임 계약이 유효한지 먼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야 조사 동의를 구두로만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문서에 서명 날인을 했고 저녁 식사는 물론 휴식 시간을 충분히 보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주재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네,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전에 열린 제45차 국무회의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조금 많은 편인데 크게 3가지 단락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캄보디아와 관련한 대통령의 발언과 비공개 회의 내용을 정리를 해드리고 이어서 대통령의 공개 발언 메시지의 취지나 맥락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비공개 의결 안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브리핑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캄보디아 관련 사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강력한 해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사건 연루자들의 국내 송환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지원을 최대한 즉시 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에 캄보디아 취업 사기, 감금 피해 대응 현황 및 조치 계획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외교부는 내일 15일 현지의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파견하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의 협조를 견인하기 위한 가능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관 부처, 기관과 협의해 주 캄보디아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 증원을 비롯한 인력 보강 등 대사관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해외 취업 광고 모니터링, 가담자 처벌,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해외 현지의 범죄 단지 단속을 위해 동남아시아, 아세안과의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의체 등을 활용해 해외 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최근 심각한 이슈였던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의 수사 공조 현황과 대응 계획도 이 자리에서 보고했습니다. 경찰청은 국제 공조를 위해 국가수사본부장이 정부 합동 대응팀의 일원으로 내일인 15일 출국합니다. 국수본부장은 캄보디아 측과 구금된 내국인 송환 그리고 경찰관 추가 파견 등을 협의하고 대학생 피살 사건도 공동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청 주도의 국제 공조 협의체를 출범해 아세안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납치, 감금 사건에 대한 합동 작전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국내에서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서 범죄 피해 규모와 원인 등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 한편 추가 피해 차단과 피해 사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0월 중 대국민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제 공조 수사 인력 증원 등 조직 역량 보강도 추진됩니다. 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양상이나 실태 등 현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의 관련 조치를 당부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캄보디아 관련이었고요. 다음은 대통령의 공개 발언 핵심 메시지를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란 가담자 승진 배제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에게 내란 가담 의심자가 승진 대상자로 올랐다는 세간의 지적을 언급하면서 인사 절차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인사제도상 장관이 승진 명부에 포함될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정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란 가담자는 최종 인사 과정에서 선별해서 걸러내는 것이 정합한 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에 인사 후에라도 내란 가담 여부가 발견되면 승진을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남녀 차별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회 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갈등은 감출 게 아니라 꺼내놓고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화도 많이 하고 토론도 진지하게 많이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대통령이 구상을 하는 대한민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토론 사회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시함으로써 해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가짜 정보는 심각한 사회적 위해 요인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국민주권 국가입니다. 이 국민주권 국가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의사결정 과정의 본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또 정확한 정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동체의 유지 존속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검찰과 경찰이 이 가짜 정보를 유통하는 위증 사건에 대해 부실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이런 점을 질타하면서 이에 대한 상황 점검과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는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며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말하며 말보다 행동을 공직자는 중요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인력 운영 기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 같은 기조하에 현재 이재명 정부는 정부의 인력 운영을 유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방세제 개편과 관련된 법률안 5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대통령령안 14건, 그리고 일반 안건 5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습니다. 안건에 대한 상세 내용은 이미 배포해드렸던 보도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보도 참고 자료에 들어있지 않은 일반 안건 2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정보 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의 오늘 국무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 듣고 오셨습니다. 일단은 캄보디아 사건에 대한 대응이 좀 줄을 이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가 내일 현지에 이 정부 합동 대응팀을 파견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좀 골자입니다.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해서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를 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고요.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우리 국민의 여행 경보를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캄보디아의 협조를 견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법무부 초국가적 범죄 대응 협의체를 활용하겠다라는 의지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경찰청에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 내일 출국을 해서 국제 공조를 하기 위해서 출국을 한다는 내용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이 밖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인사와 관련해서 내란 가담자의 승진 배제 원칙을 밝혔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승진 대상자에 오른 내란 가담자 의심자들의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국무회의의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더 정리가 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영업이익은 10조 원대를 회복했고 매출은 사상 최대를 찍었는데요. 고전했던 반도체 사업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증권가 전망치는 10조 원대였지만 이보다 높은 12조 1천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1년여 만에 10조 원대 회복이자 지난 2022년 2분기 이후 3년여 만에 최대 영업이익입니다. 매출은 처음으로 80조 원의 벽을 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8.7% 늘어난 86조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깜짝 실적을 이끈 건 부진을 털어낸 반도체 사업입니다. 사업부별 실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증권가에선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6조 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에 전 세계 메모리 시장에서 매출 27조 6천억 원을 기록하며 한 분기 만에 SK 하이닉스를 꺾고 다시 매출 왕좌에 올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고실적이라고 봅니다. HBM 시장이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실적도 일단 전반적으로는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으로 여겨졌던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사업 역시 적자폭을 줄이며 힘을 보탠 것으로 보입니다. 깜짝 실적에 삼성전자 주가는 장 초반 9만 6천 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런 기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래 성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주식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주가가 오를수록 보상 규모가 커지는 방식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주가 상승폭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코스피가 장 초반 3,640선까지 오르며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손유정 기자, 오늘 코스피 움직임이 극적이었는데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하루 코스피는 온탕과 냉탕을 오갔습니다. 개장 직후 3,600선을 회복했고 30분 만에 3,646.77까지 치솟았습니다. 개장 직전 발표된 삼성전자의 실적이 예상을 크게 웃돌자 지수도 동반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그 뒤 오름폭이 줄었고 오후 들어서는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한때 3,530선까지 밀렸다가 어제 종가보다 소폭 떨어진 3,56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은 매수 주문에 나섰지만 기관이 6천억 원 넘는 주식을 팔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하락세로 돌아선 건 미중 무역 신경전이 다시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선박 이탕 수수료를 부과하는 새로운 보복 조치를 발표한 데다 그 대상에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가 포함되면서 증시의 전반적인 낙폭이 커졌습니다. 삼성전자도 깜짝 실적으로 장 초반 3% 가까이 올랐지만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1.8% 떨어진 9만 1,6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소폭 하락해 41만 1,5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1.5% 떨어진 847을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하루 만에 다시 1,430원대로 올라섰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하면서 오후 3시 반 기준 5.2원 오른 1,431원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오늘의 정치온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제 법사위 국감장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인사말만 하고 떠나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할 틈을 주지 않고 질문을 받으라고 했죠. 결국 대법원장 침묵한 채 100분 가까이 머물러야 했는데 마무리 발언에서는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할 대법원장님은 증인이 아니십니다. 증인 선서 전에 그러면 참고인이 되시는 거죠. 참고인으로서 우리 대법원장님 여기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직연 윤리감사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아무런 말씀.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이름을 빗대서 희대의 국감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마무리 발언에서 사법부 불신이 생겨서 참 안타깝다라고 하면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적 만남 전혀 없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증인으로 왔다가 갑자기 참고인 신분으로 바뀌어서 90분 동안 앉아 있는 격이 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추미애 법사위원장 말 맞다나 그 증인 선서를 안 했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절차상 증인 신문, 증인 선서하기 이전에 이석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선택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일단 참고인으로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하지 못하도록 잡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왕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어느 정도는 예를 들면 오전에라도 질문 일문일답이 아니라도 마지막이라도 한 번 정도 답변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본인에 관련된 논란이 하루 종일 이렇게 했고 결국은 저녁 때 가서 마무리 발언해서 자기는 그런 사적인 만남이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오전에 그 얘기를 진작 분명히 밝혔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왜 그러면 그 통상적인 절차에 이례적으로 그러니까 36일 만에 그런 그 3심 판결 나는 경우가 거의 그 대부분 없었고 유사한 사건이 되게 한 그 90일 이상 했던 게 관행이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30일 내에 했다 하더라도 유사 사건에서 그렇게 신속하게 했을 때 원심 파기가 거의 없었어요. 되게 그냥 원심 그냥 인용한 경우와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그런 이유를 했는지 그러니까 뭐 결과를 떠나서 과정에 대한 얘기는 소상하게 밝히는 것도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필요한 부분 아니었나 그런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관행이나 관례 이런 거에 따라서 일문일답을 일치하지 않은 것 자체는 좀 매우 유감스럽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마무리 발언에서 했던 말을 좀 오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아쉬움도 전해주셨는데 내일은 대법원에 직접 가서 현장 국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어제와 같은 아수라장이 재현될까요? 저는 민당 입장에서도 어제 이제 특히 대한민국은 양언제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제 국회 내에서 사실상 상원 개념의 그런 법사위의 품격과 그런 상당히 그 국민적 어떤 그런 가장 관심 상임위에서 어제 그렇게 볼상사나운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게 이게 입법 권력이 할 짓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어제 상당히 아연실색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직접 선출 권력과 간접 선출 권력, 그러니까 권력의 서열을 이렇게 매기면서 어느 날부턴가 입법 권력과 그리고 행정 권력, 대통령이 직접 뭐 이런 선출 권력 같은 경우는 사법부의 위에 있다 이런 인식으로 대한민국의 상급 이 서열 발언은 그 견제와 균형이라는 그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상권 분립의 원칙을 잘못 이해한 그런 이제 결국은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같은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건데 그게 대한민국은 법을 만드는 사람, 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 법을 또 심판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런 그런 게 상권 분립 정신이고 그리고 공정한 법치의 기본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걸 하루아침에 허물어 버리는 저는 쉽게 말하면 사법부의 수장을 갖다 모멸감을 주고 망신 주기를 하기 위한 그런 짜여진 이미 각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갑자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금까지 저런 헌정 역사상 사례가 없는 갑자기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을 인사말하고 나면 이석시키는 게 87년 개헌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걸 어떤 정권이 들었으더라도 그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그걸 참고인 신부로 앉혀놓고 그렇게 여야간에 7명 아예 발언자까지 그냥 정해놓고 질문해라고 그게 또 답변하라고 그러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의 독립을 망가뜨리는 상당히 심대한 어제 입법 권한의 어떤 그런 독단과 전형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잠시만요.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 먼저 전해드리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외교부가 조금 전에 발표했는데요. 캄보디아에서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한국인이 80여 명에 이른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경찰청에서도 발표를 했죠. 지난해부터 어제까지 관련 사건, 캄보디아 관련 실종과 감금 의심 사건이 143건이 접수됐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경찰이 밝힌 143건 가운데 소재와 신변 안전이 확인된 사건은 91건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실종 감금 관련 52건은 진행 중인 사건이라고 밝혔는데요. 조금 전 외교부가 밝힌 내용에 의하면 캄보디아에서 안전 확인이 되지 않는 한국인이 80여 명에 이른다는 통계치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대법원 국감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여야 반응 보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질의를 듣게 한 추미애 위원장의 선택을 두고 대법원장 위신을 세워준 운영의 묘란 목소리를 냈는데요. 야당에서는 AI 국회의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보다 나을 거란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추미애 위원장께서 아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서를 했건 안 했건 기관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관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지만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래도 위신을 세워주면서 질의는 듣게 하고 그리고 답변도 이끌어내는 과정을 만들기 위한 처세 용인술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적인 만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조건을 걸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서서히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AI 국회의원 도입이 시급합니다.
사법부의 수장을 조리돌림하는 난장판 법사위를 보면서 AI 법사위원장이 최소한 추미애 법사위원장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AI는 최소한 삼권 분립을 파괴하는 행태를 하거나 받은 자료를 여당만 보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진 않을 것이니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시스템적으로 광기에 상을 주는 형태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미친 척하고 세게 지를수록 다음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광역단체장 후보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추미애 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 아닌 참고인으로 바꿔서 질의응답을 강행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 서영교 의원 운영의 묘이고 처세의 용인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면 극찬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기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인 타협선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증인 채택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 또 대법원 현재까지 대법원의 수장을 증인 채택한 사례가 없었다 이런 것 등등이 감안된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되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이게 뭐 전례가 없고 관행이 아니다 이러는데 사실 여야가 바뀌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제가 2018년부터 20년까지 행안위에서 여당 간사를 했었는데 동일한 기준으로 했던 게 뭐냐면 선거관리위원장도 모두 발언만 하고 퇴장하는 게 일반적인 그 국감장의 관행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선관위원장이 1시간 가까이 그냥 있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비슷한 모습이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관행이나 어떤 관례는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국감에서 그러면 이제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선관위원장, 소위 등등 이렇게 헌법기관의 수장들을 앞으로 그럼 국감에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원칙을 세울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된 시대에 맞게 그렇다면 앞으로 일문이 딱 밝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칙을 여야가 국회 운영에 합의를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대로 따를 이유는 없다 생각을 해요. 예, 관행과 관례는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다만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천하람 의원은 AI 국회의원 도입이 시급하다. AI 국회의원이 추미애 법사위원장보다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너무나 좋은 지적을 저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자신의 어떤 정치적 개인적 어떤 목적이나 또 자신의 또 강성 어떤 지층을 쳐다보고 저 자리에 앉아서 의사 진행을 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더군다나 헌법에 이 보장된 국정감사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그 많은 권한을 또 그 많은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 중심에 서 있어야 할 법사위 위원장이 상권 분립의 사법부의 수장을 갖다 국회까지 불려놓고 그렇게 해서 망신 주기를 위한 어떤 그런 의사 진행을 했다는 것은 저거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양성태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관련 그 재판에서도 법관끼리도 법관 사이에서도 이 법관의 서로 재판 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큰 교훈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신성 불가침에 사법부의 법원 독립에 관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지난 5월 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중심이 돼서 대법관이 전원 합의체에서 내린 그 결정을 비록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과라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단정 짓고 조희대 대법원장 당신은 믿지 못하니까 사퇴해라. 또 지기현 부장판사 당신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거 아니냐. 이런 재판부가 앞으로 뭐 특검에서 내린 기소하고 어떻게 재판을 갖다가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법부의 엄청난 불신 속에서 사법개혁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법개혁이라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우리 많은 국민들도 사법부 개혁을 통해 가지고 그 불편을 해소해 주길 바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럼 여야 간의 머리를 맞춰서 이런 국정감사를 통하면서 그 제도적인 개선 장치를 마련하는 그런 국정감사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정치의 홍위병 역할을 갖다 국회 법사위의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저런 행포를 다수결의 어떤 힘의 논리를 가지고 보인다는 것은 이게 대한민국의 국민주권 시대 이 헌법에 명시되어서도 헌법에서는 국민주권을 제일 위에 올려놓고 있지만 입법, 사법, 행정에 대해서 그걸 서열 맡긴 그런 헌법은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아무리 국민들이 작년 4.1 총선을 통해서 민주당이 절대 입법 권력을 부여했다고 해서 사법부를 저렇게 망가뜨리라는 그런 국민적 결정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대법원 국감에 대한 두 분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어제 또 이 장면도 화제였죠. 어제 조 대법원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합성해 조요토미 히데요시로 빗댄 사진을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들고 나온 걸 두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그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제가 제보받은 내용입니다. 조이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의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대한민국의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시민들이 인터넷에 이런 걸 올리고 있습니다. 최혁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연합 정당으로 출마했다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의원직 사퇴로 최근 국회에 입성했는데요. 어제 발언에 대해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본질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그러한 어떤 회의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또 비판적인 입장이란 말씀이시죠, 민주당? 비판적이라는 말씀이죠.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뉴스에 나가고 또 이렇게 방송이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이대 대법원장을 국회에 불러놓고 그렇게 압박하고 망신 주고 했다. 뭐 이런 프레임으로 갇히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으로 국회에 입성시킨 최혁진 의원.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비유하려면 조이대 대법원장의 행보 속에 닮은 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인물과 닮은 사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여당이 되었으면서도 끝없이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고 자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두 의심하는 태도는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꿈꾸던 천하인의 욕망과 닮아 있습니다. 네, 최혁진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을 추천한 건 윤 전 대통령 측근인데 우리 대법원을 일본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보 받았다고 했지만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정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쓴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저 장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어제 저 내용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사법개혁과 관련된 문제 또는 사법부의 정치화 이 두 가지가 지금 논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친일 행각을 했거나 또는 이 국가에 반대되는 나라를 예를 들면 반역 행위를 해서 일본의 국익에 유리한 우리나라에 해를 입히고 이런 거였다면 저런 사진을 들여댈 수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하고는 그리고 어제 국감에서의 주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을 들여왔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수현 대변인이 지적한 바처럼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비본질적인 즉 조희대 망신주기라는 도리어 반대되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저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감을 통해서 의원들이 튀려고 하는 건 좋겠지만 저런 방식으로 튀는 것보단 좋은 질의와 좋은 정책적 제안으로 저는 국민들에게 각인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제 좀 아쉬웠던 것은 전체적으로 사자회담과 관련돼서도 민주당도 좀 더 진전된 어떤 증거를 제시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고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기는 전혀 그런 일이 없고 사실관계가 없다라고 했으니까 이후에 추가적인 제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더 이상 사자회동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어제 이 자리에 기왕에 저는 대법원장이 왔으면 아쉬운 것은 여야가 사법부 개혁과 관련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했었고 기왕이면 대법원장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 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수장으로서의 어떤 입장을 좀 밝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가 근거 제시 없이 사인 회동설이나 일본 대법원을 만들려고 했다 이런 주장은 이제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최혁진 의원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갖다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수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단 관련성이라는 거 하나. 그러니까 히데요시의 히데가 이름이 히데가 들어간다. 어휘 구성이 이제 발음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앞에 이제 도자를 갖다가 조를 넣어가지고
이거야말로 어디서 뭐 참 우스갯스러운 아주 볼상사나운 이런 걸 갖다 이걸 제보라고 그걸 손에 들고 와서 면책 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저걸 보도까지 들고 와서 저게 국정감사에서 저걸 흔드는 저 모습이 이거는 천박한 국회의원의 모습을 국회의원 전체 299명, 300명을 다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예요.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바로 위원장의 권한이라는 것은 저런 국회의 품격과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한마디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그걸 제지하고 또 중단시키는 게 위원장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저걸 저렇게 저런 천박한 정치의 모습을 갖다 온 국민들에게 중계되고 있는 저 상을 방치해놓고 결국은 우리 박수현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 저 볼상사나운 모습에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의 하락이고 집권당 민주당의 면모를 실추시킨 그 결과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민주당이 야당이 아닙니다. 집권당입니다. 책임 있는 집권당으로서의 국정감사에 임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거지. 최측 의원이 지금 현재 쉽게 말하면 정치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대통령실의 강유전 대변인 그 선거에 이어받아서 시작한 지 불과 3, 4개월밖에 안 되는 분이에요. 저런 분이 저런 행위를 하도록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좀 누가 뭐라 해도 민주당 쉽게 말하면 위성정당의 지금 비례대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다시 이제 제명 결정해가지고 지금 무소속 의원이 돼 있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저렇게 천박한 정치의 그 단면을 온 국민들에게 저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이 불행해지고 있는데. 두 분 모두 이렇게 비판해 주셨는데 또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뭐 진정한 투사다, 사이다 발언 최고 이런 응원 글도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일부 그러겠죠. 그리고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을 보고 정치해서는 안 되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성태 의원님에게 말씀하셨지만 전체로 도리어 그 사실 민주당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거꾸로 이제 민주당에 부담을 주는 결과가 초래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다 쓴소리 해주셨습니다. 한편 특검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특검을 특검해야 한다. 민중기 특검을 반드시 국감장에 세우겠다며 폭력수사특검법을 제출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숨진 공무원 측의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위법한 수사를 한 수사관들을 상대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가혹행위 등으로 고발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좀 무리한 수사, 그야말로 좀 답을 정해놓고서 물어붙이기식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특별이라는 감투를 쓰더니 무소불위의 괴물 검찰이 돼갖고 또 누가 책임질 겁니까? 장관이 책임 못 지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겁니까? 웅변대회가 아닙니다. 호통만 치시지 마시고 피감기관에게 답변할 기회를 제공하셔야 됩니다. 만약 자살이 아니고 타살 의혹이 있는지도 법무부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양평군 공무원 자살 사건, 민중기 특검에 의한 고문치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자필 메모 아마 정성호 장관 1분입니다. 자료 요구를 안 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질의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법사위 국감에서도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을 고리로 국민의힘은 집중 공세를 이어갔는데 나경원 의원은 고문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변호인 측에서도 수사관 고발 계획도 있다고 밝혔는데 지금 추미애 의원은 뭐 타살 가능성도 염두에 봐야 한다 이런 발언도 했고요. 이 공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다들 추측에 기반한 거니까요. 현재까지는 수사기관은 타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고문치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나간 얘기입니다. 고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죠. 물론 심리적 압박감을 받았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것을 고문치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나간 얘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저런 두 가지인데요. 저런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민주당도 특검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과 특검이 잘못된 수사 관행을 하는 것하고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검찰 개혁을 해야 되고 또 수사 우리 권력기관에 대해서 국가정보원, 경찰, 검찰 등 또 국방부도 군대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인권이에요. 인권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어느 정당보다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온 정당이기 때문에 비인권적인 아무리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라 하더라도 그 비인권적인 수사나 그런 가혹한 어떤 방식에 의해서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문제는 또다시 그 사실관계를 다른 수사기관, 제3의 수사기관에 의해서 확실하게 밝히고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건 자필 메모고요. 이 자필 메모 외에도 고인의 지인과 통화한 녹취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통화 녹취록이 만약 공개된다면 뭐 이 사건 파장이 더 커질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죠. 지금 이제 상당히 그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될 부분이 특검은 너무나 내용이 많아요. 특검 수사도 세상에 어느 참고인을 불러가지고 15시간씩이나 그러니까 어떤 지금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를 갖다 아무리 중한 형사사범이라고 하더라도 밤 9시 넘으면 심야 수사 잘 하지 않습니다. 피의자 참고인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 인권 보호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심야 수사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지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동의를 아무리 구해가지고 심야 자정 넘는 그런 수사를 했다고 특검은 해명을 하지만은 이게 본인이 뭐 진심으로 원해서 했겠네요. 특검의 그 강압적인 분위 속에서 자정까지 이걸 갖다가 하지 않으면 응해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자필 그냥 유서로 형식의 그 메모를 보십시오. 거기는 구구절절 그러니까 특검의 그 강압적인 수사에 대해서 모멸감 내지는 상실감, 내가 이러려고 공무원 했는가, 그 엄청난 피해 의식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거죠. 한 사람의 생명, 자신의 생명을 내 던질 때는 절망적이지 않으면 절대 그런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검 안에서도 이제 이번 수사 그런 강압 수사 방식에 대해 가지고 감찰에 준하는 그런 내부 조사를 통해서 국민들께 해명을 하겠다. 즉 이것은 잘못이 있고 앞으로 특검 수사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그 입장까지도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특검은 무고한 국민들의 인권도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특검의 어떤 수사 내용, 그 결과만 성적표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집권당 민주당에 제시할 그런 정치적 부담감으로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한다면은 이 특검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문제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양평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진상 조사를 지금 야당이 뭐 특검하는 법안을 발의하지만은 이게 뭐 절대 의석이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이 법안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자진해서 민주당도 특검 수사 방식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 있다. 예. 우리 국민들 이런 방식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검의 수사 방식을 개선을 요구하고 실질적으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 특검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게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검도 수사 방식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니까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번 사건을 갖고 그 특검 자체를 부인하거나 특검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넘어야 될 산도 많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이고 속도를 내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다만 그 자칫 이러한 것들이 전체 수사에 대한 결과를 그 정당성을 떨어뜨리거나 또는 그 특검 자체가 어떤 국민적 그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 스스로 또는 필요하다면 제3의 수사기관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확실하게 도려내고 불확실한 어떤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명을 해서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된 전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과방위 국감도 오늘 진행이 됐는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영등포 경찰서는 무슨 이유로 저에게 사실상 가짜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텔레비전 화면에 아주 굵게 이진숙 6차례 출석 요구 불응 이런 자막을 깔게 만들었을까? 대통령 한 사람한테 밑보이면 이렇게 되나 생각을 했고 정희철 전 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강압적인 조사에 시달렸으면 국가적인 그 공권력의 폭력을 당했으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이진숙 증인은 혹시 몸이 불편하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이라도 갖다 드리고 안정을 취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JTBC가 이 자리에 참석해서 좀 명명백백 밝혀주었으면 좋았는데 증인 채택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필요 없는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갑자기 K푸드로 급조되면서 출연하셨습니다. 최수진 의원님께서 대통령이 출연했다고 그 채널인 JTBC를 불러야 된다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출연했으니까 유퀴즈 그 TVN도 불러야 하나요?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네, 과방위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오늘 과방위에서 또 다른 화제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화제가 됐는데 듣고 보시죠.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를 독재라고 얘기하는 특정 의원에 대해서 그와 연관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두환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 그랬더니 그 당사자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런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보시죠. 에휴 이 찌질한 놈아. 이걸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박정훈입니다. 공적인 국회 장소에서 공적 질문을 한 걸 가지고 개인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저렇게 사적 보복을 하는 저런 사람이 동료 의원한테 욕 보낸 부분은 내가 사과할 일이다. 폭로할 만하니까 하겠죠. 네, 역시 이렇게 고성이 오가다 또 정회를 했는데 지금 마지막에 보여드린 이 영상이요. 박정훈 의원의 메시지를 김우영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개인 번호가 다 공개가 돼서 이렇게 하면 강성 지지층에게 공세의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있고요.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네, 이걸 떠나서 물론 이제 뭐 의도를 했겠나 싶어요. 김우영 의원이 뭐 강성 지지층한테 공격하라고. 다만 국감장에서 저런 문자 보내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동료 의원한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가 나중에 서로 간에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고 항의를 하는 경우는 있어도 저렇게 찌질한 놈이다 이렇게 보내는 거는 정말 지금 국회 상황을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또 어쨌든 김우영 의원도 굳이 저걸 공개할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서 이진숙 의원의 발언은 제가 보기엔 매우 부적절합니다. 가짜 출석 명령서라는 거는 가짜라는 거는 문서를 위조했다는 얘기는 위조한 게 아닌 이상 가짜는 없죠. 모든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문건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발행되는 겁니다. 본인이 인지하지 못했거나 본인이 동의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걸 가짜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아마도 뭐 9월 27일 날 출석하기로 했는데 그에 앞선 날짜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는 거를 이진숙 위원장은 아마 가짜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짜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문서는 어쨌든 정상적으로 발급된 거고 9월 27일도 정확하게 합의된 건 아니고 결국은 또 출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진숙 위원장도 더 이상 이제 저렇게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경찰 수사를 성실하게 받고 본인의 제기된 법적인 문제를 잘 해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진숙 위원장은 이제 민간인 신분으로 오늘 나오게 됐는데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체포됐다 풀려나는 과정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면서 대통령에 밑보이면 당신도 이렇게 된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세상에 뭐 불과 하루 전만 하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그래도 장관급이었어요. 방통위원장으로서. 근데 이제 방송미디어법이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후에 하루 만에 이제 장관직에서 면직되고 난 이후에 하루 만에 또 영등포 경찰 수사관들이 와가지고 그걸 긴급 체포를 했는데 체포한 법적 사실이 다른 내용도 아니에요.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이런 내용인데 이건 이미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이재명 정부의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거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경고 조치한 사안인데 이런 걸 가지고 영등포 경찰서는 긴급 체포 사안으로 가진 거예요. 그리고 9월 27일은 이미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변호인청과 이미 27일 추석을 합의를 했지만은 그 필리버스터에 참여하느라고 결국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 사이에 9월 12일, 15일 이렇게 계속해서 일반 출석 그런
요구서를 갖다 보내가지고 결국은 출석 요구서 그냥 횟수를 갖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밖에 한 게 없는 거거든요.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비판받아야 되는 것이고, 저는 또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도 이게 여야 간에 더군다나 같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2년 동안 하면서 싸울 때도 있지만은 밤에는 또 소주잔 놓고 서로 화해하고 그런 게 정치인데, 저는 저렇게 막장까지 여기서 왜 전두환을 나오며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저런 입장을 또 뭐 서로 또 평상시에는 편한 관계였으니까 찌질한 뭐 친구야 했겠는데, 그걸 갖다가 저자리에 국정감사에서 저걸 까버리고 정말 갈 때까지 간 그런 국회입니다. 네, 저희가 직전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던 중에 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해당 문자 메시지는 9월 2일과 5일에 보내진 메시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간인이 된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대상 범죄를 거론하며 피해자 보호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당장 내일 캄보디아 현지에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국무회의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대통령실이 오늘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관련 사항들을 조금 전 발표했는데요. 우선 회의에선 외교부와 법무부, 경찰청의 캄보디아 취업 사기, 감금 피해 대응 현황과 조치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외교부가 우선 내일 현지에 김진아 2차관을 단장으로 경찰청과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정부 합동 대응팀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캄보디아 주요 범죄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 격상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유관부처, 기관과 협의해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의 경찰 주재관을 증원하는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내일 출국해 구금된 내국인 송환과 경찰관 추가 파견을 캄보디아 당국과 협의하고 대학생 피살 사건도 공동 조사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에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 사례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달 중으로 대국민 특별 신고 기간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청 주도로 국제 공조 협의체를 출범시켜 아세안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국민 납치, 감금 사건에 대한 합동 작전도 전개할 거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캄보디아 문제 해결을 언급했는데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정부의 가장 큰 책임이라며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재외 공간에 도움을 요청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과 예산 편성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경찰이 지난해부터 어제까지 캄보디아와 관련한 실종이나 감금 의심 신고가 100만 3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5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기자, 오늘 경찰청의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어제까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실종되거나 감금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143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대상자의 소재나 신변 안전이 확인된 사건이 91건이고 아직 진행 중인 경우가 52건이라고 경찰은 발표했습니다. 22살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고문받다가 숨진 사실이 알려진 뒤 다른 납치 의심 신고 사례도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최근 대구, 경주,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안 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천에서도 지난해와 올해 20대 남성 2명과 40대 남성 2명이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실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에서는 실종, 납치 의심 신고 32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아직 9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의 심각성이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찰은 현지에 경찰을 파견해 한인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기입니다.
네, 범죄 담지가 집중된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서 취업 사기 피해자들을 구조 중인 오창수 선교사가 저희 YTN 취재진과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목적으로 입국했다가 감금된 한국인 청년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며 여권을 빼앗긴 건 물론이고 고문을 당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갑자기 급속도로 한국 청년들이, 젊은 친구들이 막 구조 요청이 오는 거예요. 막 살려주세요. 거의 매주 그냥 뭐 도와주세요. 구조해주세요. 구조해놓고 보면 이 친구들이 다 한국에서 어떤 급전을 써가지고 빚에 시달리고 있다가 그 돈 갚을 수 있는 좋은 길이 있다. 동남 한번 가볼 테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취와 동시에 핸드폰이나 여권, 공항에서부터 다 뺏기고 그리고 감금당하고 하루하루마다 그 어떤 자기네들이 정한 매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달성하지 못하면 중국 조직원들한테 두드려 맞고 폭행당하고 심지어 제가 동영상으로 본 것은 전기 고문까지도 당하더라고요. 새벽 한 3시나 4시쯤 되면 경비원들 숫자도 줄어들고 1명, 2명이 이제 입구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뚫고 이제 제 차에 막 빨리 급속도로 이제 급하게 태워가지고 제가 프롬백 뺀다든가 아니면 프롬백 대사관으로 갈 수 있는 이제 택시를 불러서 제가 보낸다든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제발 오지 마세요라고 많은 교민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한국의 젊은 친구들이 고수익 알바 한 달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현재 거점을 둔 이른바 로맨스 스캠 조직의 자금 세탁을 도운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범죄단체 가입과 활동 등의 혐의로 26살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 등은 경찰이 추적하는 캄보디아 연예빙자 사기 조직인 사직 조직이 챙긴 범죄 수익금을 암호화폐로 건네받아 법인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바꾸는 수법으로 자금을 거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질러 시민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원모 씨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가 개인적인 이유로 열차에 불을 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가방에서 휘발유를 꺼내 바닥에 쏟아붓습니다. 승객들은 놀라 도망치고 일부는 미끄러지기도 합니다. 남성이 붙인 불은 순식간에 번지고 전동차 안은 까만 연기로 가득 찹니다. 지난 5월 31일 60대 남성 원모 씨가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르는 모습입니다. 화재 당시 승객 20여 명이 연기흡입과 찰과상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130명 정도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대략 탑승 인원 한 400명 정도 된다고 들었고 여의도에서 마포로 넘어오는 하재터널에서 기관사가 아마 정차를 시킨 것 같습니다. 탑승하던 시민들은 하차해서 아마 도보로 이동한 거로 생각되고 검찰은 승객 481명 가운데 인적사항이 파악된 160명에 대한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원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원 씨는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자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계약 인명사고 날 뻔했는데 입장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만 있으셨습니까? 소송 결과 공론화하려고 범행하신 겁니다. 네. 원 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이혼 소송으로 정신적 충격이 컸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는데 재판부는 원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가 이혼 소송 등 개인적인 이유로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한 데다 범행 장소를 사전에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 씨의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 씨가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원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 등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가을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10월 내내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7도까지 떨어지며 겨울 같은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네, 변덕스러운 가을 날씨의 원인과 전망을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천고마비의 계절인데 지금 장마처럼 비가 내리고 있어요. 10월에는 내내 비가 내린 건가요? 맞습니다. 요즘은 워낙 비가 자주 내려서 이 빨래 마를 틈이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맞아요. 일일 강수량 분포를 살펴봤더니 지역마다 차이는 있었지만 10월 1일부터 어제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아직 10월의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1일부터 누적 강수량을 보면요. 강원도 인제 산간에는 600mm에 육박했고 가뭄이 심했었던 강릉에도 276mm, 서울 도봉구에도 214mm로 이 남부보다는 중부에 비가 집중됐습니다. 네, 이렇게 비가 내리니까 뭐 가을이 가을 같지가 않은데 비가 또 많이 자주 내리는 이유가 있나요? 네, 화면 보실까요? 네. 이 장마철에 볼 수 있을 법한 정체전선이 이렇게 한반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계속 유입되는 가운데 이 북쪽에서는 주기적으로 이렇게 찬 공기가 내려오는데요.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구름, 그러니까 이 정체전선이 우리나라에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서울은 비가 그친 것 같은데요. 내일이랑 모레는 또 내린다고요? 네, 내일 오전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 이 서해상에 있는 저기압이 다시 한번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이 전국에 비가 내릴 걸로 예보됐는데요. 이 비는 내일 오전에 호남 지역에 내리기 시작해서 오후부터 밤 사이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지만 이번에는 강수량이 최대 60mm로 많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네. 보통 가을 하늘 생각하면 저희가 천고마비 계절이라고 하늘이 높고 파란 청명하기로 좀 유명한데 올해가 조금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가을 하늘은 애국가 가사에도 나올 정도로 깨끗하고 높기로 유명합니다. 올해는 유독 파란 하늘을 보기 어려웠는데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게 태풍입니다. 이 추석 연휴에 태풍 관련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었지만 22호 태풍 한론과 23호 나크리가 잇따라 일본 남쪽을 향했었는데요. 이 두 태풍이 차례로 북상하면서 이 한반도 남쪽에 자리한 고기압에 힘을 실어주면서 계속 버티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 시기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한 번씩 내려올 때마다 이 아래에서 받쳐주는 고기압이 없었는데요. 지금은 남쪽의 고기압 이 견고하게 버티면서 이 두 공기가 부딪혀서 비가 잦은 겁니다. 네, 그러면 정말 청명한 가을 하늘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번 주까지는 전국적으로 흐리고 비가 잦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상청이 주말을 기점으로 날씨가 완전히 바뀔 걸로 전망했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우리나라와 영국의 수치 모델이 예측한 대기 상층 5km 부근 기압 변화입니다. 이 파란 찬 공기로 표시된 이 선이 영하 12도를 나타내는 선인데요. 이 모델들이 이렇게 일요일부터 다음 주에는 계속 이렇게 북쪽에서 찬 공기가 깊게 내려와서 우리나라를 덮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 공기가 깊게 내려오면 두 공기가 부딪히면서 생기는 불안정한 하늘이 사라지고 완전히 찬 공기의 영향을 받으면서 다음 주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맑고 청명한 하늘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네. 기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찬 공기가 내려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이제 자고 일어나면 굉장히 추워서 침대에서 나오기도 좀 힘들더라고요. 반소매보다는 긴 소매도 좀 거리에서도 많이 눈에 띄는데 기온이 그만큼 내려가는 방증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 10월 초와 비교하면 기온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초순에는 20도에서 21도 정도였는데 오늘은 14.4도였고요. 낮 기온도 초순에는 25에서 28도까지 올랐지만 오늘은 20.8도, 그리고 어제는 18.3도에 머물렀습니다. 최근 일교차가 크고 이 기온 변화도 큰 시기인 만큼 아침 저녁으로는 겉옷을 챙기시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예, 아직 여름옷에서 겨울옷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 트렌치코트도 못 입었는데요. 서울이 7도까지 떨어진다면서요? 이제 패딩 준비해야 하나요? 네, 앞서 다음 주에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서 이 청명하고 가을 하늘이 드러날 거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이 찬 공기의 영향
영향으로 기온이 크게 낮아집니다. 이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는 벌써 겨울이 왔나 싶을 정도의 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서울은 7도까지 낮아지고 파주는 3도, 대관령은 2도까지 내려갈 걸로 예보됐습니다. 이 남부지방에서도 제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0도 밑으로 떨어지겠습니다. 이 기온이 급격히 낮아지는 만큼 주말 사이 따뜻한 옷을 미리 챙겨두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가을 옷 미리미리 좀 입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흥미로운 점이 지금 서울이나 중부는 쌀쌀한데 제주도에서는 뭐 열대야까지 지금 관측이 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제주 서귀포에서는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5도를 기록하면서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전국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늦은 기록입니다. 밤더위뿐만 아니라 오늘 한낮에도 기온이 32.3도까지 오르면서 10월 기준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별로 날씨차가 심한데 제주에는 벚꽃이 피었다고요? 네, 오늘 YTN 취재진이 제주에서 벚꽃이 핀 모습을 포착했는데요. 이 나뭇가지 곳곳에서 꽃봉오리가 맺히고 일부는 이미 꽃을 피웠습니다. 또 여름철에 피는 노란 꽃인 황근도 아직 지지 않고 이렇게 여전히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이 가을임에도 여름 같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단풍 대신 꽃이 피는 이 보기 드문 풍경이 연출됐습니다. 네, 방금 언급하신 이 단풍, 사실 이맘때쯤 되면은 단풍 구경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단풍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아직은 강원 산간 지역에만 단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일에 설악산에서 첫 단풍이 관측된 뒤에 지금은 오대산과 치악산에서도 단풍이 물들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아직 단풍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 단풍의 절정은 산의 80%가 단풍으로 물들었을 때를 얘기하는데 보통 첫 단풍이 핀 뒤 2주 정도 뒤인데요. 이 설악산은 조금 늦은 10월 21일, 북한산은 11월 1일, 한라산은 11월 2일, 그리고 내장산과 무등산은 가장 늦은 11월 7일에 절정을 맞이할 걸로 전망됐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해마다 단풍이 늦게 물들면서 감상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색깔도 예년만큼 곱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올해도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로 인해서 초록 단풍으로 스쳐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가을산이 제 빛을 되찾아 고운 단풍으로 물들길 기대해봅니다. 예, 단풍 시즌이 짧아지고 있으니까요.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태풍 소식 좀 살펴볼게요. 아직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은 없죠? 네, 맞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올해 발생한 태풍은 지금까지 23개인데요. 이렇게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필리핀과 타이완, 일본, 중국을 향하면서 우리나라를 향한 태풍은 아직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여름과 가을에 태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견고하게 버티고 있었고 이 9월에도 기압 배치가 한반도의 태풍의 길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가장 늦은 태풍은 1998년 10월 18일에 제부가 공식 기록으로 남아있고요. 이 비공식 기록으로는 1906년 10월 하순에도 한 차례 영향이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안심하긴 이르지만 올해가 2009년 이후 16년 만에 태풍 영향이 없는 해로 남길 기대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가을 날씨와 전망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화 K-팝 데몬헌터스의 음원 열풍의 주역이죠. 작곡가 겸 가수 이재가 내일 YTN 뉴스온에 출연합니다. 이재는 어제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스튜디오에서 저희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캐대언 수록곡 작업기와 영미 팝 차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노래 골든을 둘러싼 뒷얘기를 전했습니다. 이재의 인터뷰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인질과 수감자를 석방한 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세계 정상들이 이집트에 모여 평화를 자축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 무장 해제 등 난제들은 뒤로 밀어나서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할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유럽과 아랍 국가, 국제기구 등 세계 정상 30여 명이 모인 이집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I don't know why they chose to stand, but I promise I'll make it short, okay? We are not going to keep you standing for long. These are great leaders. 트럼프 대통령은 우려했던 중동발 3차 대전을 막았다고 자평했고 세계 정상들도 잇따라 트럼프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That Pakistan
had nominated President Donald Trump for Nobel Peace Prize. 이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합의를 중재한 이집트, 카타르, 튀르키예 정상과 함께 가자 평화선언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질적 종전을 위한 2단계 협상도 이미 시작됐다며 누구도 이루지 못한 평화를 성사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This took 3,000 years to get to this point. Can you believe it? And it's going to hold up too. 하지만 전쟁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평화선언에 서명하지 않은 데다 구체적인 합의문 내용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하마스 무장 해제를 누가 어떻게 검증하고 가자지구 통치와 재건을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지 불분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내내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을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일 방미길에 올라 미 재무장관과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한미 관세 협상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3,500억 달러, 약 502조 원에 달하는 현금 투자는 불가능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왔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미국 측에 그 문제점들을 다 설명을 했고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미국 측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면서 정부도 후속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일 방미길에 오릅니다. 주요 20개국 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기금 IMF 연차 총회 참석을 계기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담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이 우리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 논의를 거치겠다는 답변을 해왔다고 밝혀 이번 회담에서 한미 통화 수합 체결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났던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다시 미국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말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기 전 실무 차원에서 최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 위기와 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CNN은 한미가 협상 과정에서 해결책을 모색할 수도 있지만 지난달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건으로 사태가 복잡해졌다며 한국의 3,500억 달러 투자 향방이 불확실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기술 발전이 어떻게 경제 성장을 이끄는지 연구한 3명이 공동 수상했습니다. 네, 수상자의 일부는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의 주인공이 된 피터 하윗 미국 브라운대 교수와 프랑스 경제학자 필리프 아기옹 교수. 두 사람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년간 함께 연구해 왔습니다. 특히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과거의 것들을 대체하면서 경제가 혁신적으로 발전하는 과정, 이른바 창조적 파괴를 이론적 틀로 삼았습니다. 아기용 교수는 이때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개방성이라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I'm not welcoming the protectionist wave in the U.S., okay, and that's not good for world growth and innovation. 하윗 교수는 수상 기자회견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혁신을 막는 독점을 규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했습니다. Of allowing too much unregulated monopoly power in various sectors in recent years. And that's had a somewhat stifling effect on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despite the tremendous advances that we have seen. 또 한 명의 공동 수상자인 조엘 모키어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는 인공지능 AI와 로봇이 노동력을 모두 대체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저출생 현상이 불러온 노동력 부족을 우려했습니다. It's in Europe, it's in China, it's in Japan, it's in South Korea, it's everywhere because people aren't having babies and they weren't having babies 10, 15 years ago. So the cohorts that are coming into the labor force now are smaller than they used to be. 경제학상을 끝으로 올해 노벨상의 주인공들은 모두 정해졌습니다.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브라질의 0대5로 크게 졌던 홍명보호가 오늘 저녁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파라과이와 10월 A매치 두 번째 경기를 갖습니다. 파라과이는 피파 랭킹 37위로 우리보다 14단계 미치지만 월드컵 남미 예선에서 최소 실점 2위를 할 정도로 탄탄한 수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브라질전 때와 다른 선발 구성을 예고했습니다. 홍 감독은 기자회견을 통해 브라질 때 많이 뛰었던 선수들이 있는 만큼 파라과이전 때는 포지션에 변화를 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여자 탁구가 2025 아시아 선수권 대회 단체전에서 중국에 막혀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여자 대표팀은 인도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 신유빈과 이은혜, 김나영을 내세웠지만 세계 최강 중국에 0대3으로 완패했습니다. 이로써 준우승을 차지했던 2023년 평창 대회 이후 2년 만에 준결승에 올라 공동 3위에 주는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화그룹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불꽃쇼와 드론쇼를 선보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공식 후원사인 한화그룹은 31일 열리는 갈라 만찬에서 불꽃 5만 발과 드론 2천여 대를 동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맞춤형 인공지능 인프라 생태계에 합류합니다. 엔비디아는 자사 블로그를 통해 삼성 파운드리와 인텔이 AI 인프라 연결 구조인 NV링크 퓨전 에코시스템에 새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KT가 글로벌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인 팔란티어와 한국에서 첫 최고 경영자 회동을 열었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KT 광화문 빌딩에서 알렉스 카프 최고 경영자를 만나 팔란티어 플랫폼 적용 성과와 확산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KT는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팔란티어가 운영하는 플랫폼인 파운드리와 AIP를 일부 조직에 적용 중입니다. 포스코 그룹 장인화 회장이 미국에서 열린 세계 철강협회 총회에서 4세대 철강 차체 솔루션 개발 등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장 회장은 또 안전한 일터를 위해 잠재 위협을 제거하고 모두가 재해 예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면서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한 스마트 안전체계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는 고로 내부에 용융물과 접촉하는 설비인 풍구에 영상 AI 기술을 적용해 설비 이상을 자동으로 판별하는 스마트 기술로 공정안전 부문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내륙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약한 빗방울 정도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여전히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그 밖에 전국 내륙으로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오전에 전남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충청 이남까지 비구름이 확대하겠고 밤에는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지방에도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대부분 10에서 60mm가 되겠고요. 비는 모레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오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16도, 대전 17도, 울산은 18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24도, 광주도 24도, 대구는 24도가 예상됩니다. 주 후반까지는 이렇게 곳곳으로 비가 자주 내리겠고요. 이후 휴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까지 뚝 떨어지는 등 날이 급격히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